자, 그럼 이제 실무 기본 강의 첫 번째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실무 OT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 기본 강의는 크게 파트 1부터 파트 10까지 전체적으로 10개의 파트로 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정평가 실무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내용을 10개 정도로 분류를 해서 제가 각각 파트 1부터 10까지 번호를 부여했어요. 자, 그런데 구체적인 파트의 명칭이나 파트의 세부 범위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약간 바뀔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는데,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10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첫 번째 파트 1 감정평가 실무의 기초부터 들어갈 건데, 이 파트 1의 내용은요. 자, 이 내용이 독립적으로 문제가 돼서 나온다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하 파트 2에서부터 파트 10까지가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파트 2에서 파트 10까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전에 알고 계셔야 되는 용어라든가 개념 같은 것들을 파트 1이 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파트 1을 공부하실 때에는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건 중요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 번 공부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 그러한 내용들은 그렇게 공부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반면에 그런데 이 내용은요 그냥 가볍게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그러한 내용들은 그렇게 한두 번 정도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파트 1은 나머지 파트 2에서부터 파트 10까지 내용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 개념이나 용어 정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중에서 중요하다고 제가 찍어드리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부를 해주시고 그 외의 내용들은 가볍게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파트 1 안에는요. 자, 안에 또 세부적인 챕터로 또 구분되어 있는데, 파트 1 안에는 제1장, 제2장, 제3장 총 3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제1장은요. 감정평가 실무의 개관이라고 해서 대체 실무가 어떠한 과목이고 여러분들 나중에 감정평가사가 되시면 어떠한 업무를 하는 건지 그러한 기본적인 내용들 담겨 있고요. 제2장 실무를 위한 기초수학이라고 해서 화폐 시간가치라든가 금융계수의 개념과 그것들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다음에 제3장에서는요. 실무를 위한 필수 지식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실무를 공부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국계법 내용이라든가 건축법 내용 그리고 감정평가상 용어나 개념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파트 1을 공부하고 나시면 파트 2부터는 용어라든가 개념을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제1장 감정평가 실무의 개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감정평가란 무엇이냐면요. 자, 우리가 1차를 먼저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어차피 이런 내용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본 강의 부분을 생략하시고 앞부분으로 건너가셔도 됩니다. 자, 저는 어디까지나 감정평가라든가 감정평가 1차 시험을 공부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맨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미 1차 때 나왔기 때문에 1차 공부하신 분들은 스킵하시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자,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법에서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감정평가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요거는 너무나 중요한 기본 정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론 답안지에서 쓸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법에는 말이 이렇게 멋있게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우리 수업 목적으로 쉽게 풀이해 드리면 결국 감정평가사 뭐 하는 사람이에요? 땅값 구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감정평가사 땅값 구하는 사람입니다. 토지가 얼마짜리 토지인지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근데 그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조금 더 범위를 넓힙시다. 그러면 감정평가사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부동산이 얼마인지 구하는 사람이에요. 자,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토지와 건물이겠죠? 그래서 토지에다가 건물을 추가해서 감정평가사는 토지가 얼마짜리고 그 위에 서 있는 건물이 얼마짜리인지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감정평가사가 하는 업무의 한 90% 정도를 설명한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여러 가지 대상을 평가하지만 그중에 90% 또는 95%는 토지와 건물이에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만 잘 평가해도 감정평가의 95% 업무 영역은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5%는 뭔가요? 나머지 5%는요. 이런 것들이에요. 저기 보시면요. 저작권, 산업재산권, 어업권, 광업권 이러한 어떤 권리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 유가증권, 주식, 채권 이런 것들도 감정평가사가 법상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하는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현업적인 비중에서는 비중이 매우 작아요. 대부분은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이렇게 해서 토지 건물 위주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벤츠 E450 모델이 들어왔는데 열쇠가 없어갖고 자동차가 벤츠가 들어왔는데 열쇠가 없어서 여러분 수입차는요 열쇠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쇠 만드는데 반년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간신히 평가를 한 건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동차도 평가하고요. 그 외에 선박이라든가 항공기 이런 것도 평가합니다. 저도 예전에 법인이 있었을 때 헬리콥터도 한번 평가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헬기로 하는 택배 아세요? 헬기를 민간 기업이 소유하고 있어요. 민간 기업이 헬기로 뭘 할까? 산 위로 물건이나 자재를 올려주는 그런 용역을 수행해요. 국가에서 산 위에 뭐 철탑을 세운다거나 이렇게 송전선을 세운다거나 할 때 그럴 때 건설 자재를 헬기로 실어서 산 위로 올려주는 그런 택배 일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세상에 다종다양한 물건들이 있고 그러한 다양한 것들을 평가를 하지만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토지와 건물 그리고 플러스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기업 가치 평가라고 하는 것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 대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감정평가의 법적 근거 있는데 자,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이 땅값이 10억이야 라고 평가했어요. 그랬을 때 물어봐요. 너 대체 뭘 근거로 이 토지가 10억이라고 한 거야? 라고 했었을 때 난 그냥 내 기분이 왠지 내 느낌이 이 토지가 10억짜리인 것 같아. 이렇게 평가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자, 우리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평가할 때 이 토지가 왜 10억이냐라고 할 때는 이러이러한 법적 근거와 이러이러한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이 토지는 10억으로 평가한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해야지만 그러한 의견이 합리적인 전문가의 의견이 될 수 있을 것이잖아요. 자, 우리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은요. 부동산을 평가할 때 또는 토지 등을 평가할 때 우리 기분대로 자신의 주관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법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법적 근거대로 법의 내용대로 평가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법적 근거예요. 대체 감정평가사들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느냐라는 것인데 자, 우리 감정평가사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평가 분야이고요. 두 번째 보상평가 분야예요. 자, 일반평가는요. 말 그대로 개인과 개인, 법인과 법인 또는 법인과 개인이 사적으로 자유롭게 거래하는 평가를 일반평가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서로 거래하려고 해. 그랬을 때 대체 어느 정도의 매매가로 정한 것이 알맞을까? 그런 목적을 평가하거나 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 건물을 세입자한테 임차를 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임대료를 얼마를 받으면 좋을까? 우리 그런 것들을 일반 평가라고 해요. 자, 보상 평가는요. 매우 특수하고 특별한 영역인데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신 다음에 업무를 하실 때 내가 감정평가사이고 그리고 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라면서 어깨에 뿜뿜이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는데 일을 할 때 그래도 약간 이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일을 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바로 이 보상평가라든가 공적평가를 하실 때 그러한 프라이드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국가가 학교를 지어야 돼. 또는 국가가 공공청사를 지어야 됩니다. 또는 국가가 이 군부대를 이렇게 지어야 돼. 그랬을 때 사인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사인의 토지를 강제로 돈을 주고서 이렇게 뺏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토지 보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인의 토지를 그냥 뺏으면 안 되니까 일정한 보상금을 주면서 뺏습니다. 우리 이것을 수용이라고 하고 우리 그때 토지 보상액을 평가해서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의 토지를 얼마를 줘서 뺏을까? 그 토지 보상액을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데 자,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대로 보상이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토지에 대해서 이거 2억 5천이야 라고 하면 2억 5천으로 보상 나가는 거예요. 이거 2억 6천이야 라고 하면 2억 6천으로 보상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토지를 얼마라고 평가하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얼마의 보상금을 받게 되느냐가 그대로 결정이 돼요. 물론
3개 이상의 법인이 참여를 해서 그 법인들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되긴 합니다만 뭐 산술평균 그거야 10% 이내의 범위에서 약간 변동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는 금액대로 보상금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평가다.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집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토지라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들이 또는 그 집안에서 평생 동안 일구온 재산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주택이 아마 재산 비중에서 대부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내 집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얼마를 주겠다라고 이건 얼마짜리라고 내가 딱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높은 전문성을 공부하시면서 확립하셔야 돼요. 쌓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보상평가는 사인의 토지를 공공필요에 의해서 강제로 뺐을 때 그 보상액을 결정하는 평가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어떻게 공용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이러한 토지 등에 대해서 이 재산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액을 평가한다는 내용이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보상평가할 때에는 여러분들 기분이 아니라 이 보상 관련 법률에 의해서 보상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일반평가는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일반적인 법적 근거가 되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거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세부적인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도 디테일한 내용을 전부 다 담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규칙에서 디테일하게 규율하지 못한 내용을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라고 하는 곳에서 매우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평가의 법적 근거와 보상평가의 법적 근거가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이 표에서 가운데 여기를 좀 구분을 해 주십시다. 자, 여기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자, 제가 왜 표를 이렇게 잘랐냐면요. 이 파란색 선 제가 지금 그었죠. 이 선 위가 법규예요. 그리고 여기가 법규입니다. 법규. 얘가 법규성이 있다. 얘는요, 없어요. 여긴 법규성이 있고 여긴 법규성이 없어요. 뭔 소린가 하니 우리가 뭔가 행동을 했었을 때 너 법을 위반했어 라고 말할 때 그 법을 위반했다가 바로 여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요 위에 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거나 시행규칙 이런 것들에 위배되어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평가했다라고 하면 어떤 평가가 돼요? 위법한 평가가 돼. 자, 얘를 어겨서 평가했다? 그럼 바로 뭐예요? 바로 위법한 평가가 됩니다. 위법한 평가. 법을 어긴 평가가 되는 거예요. 위법한 평가. 따라서 여기 선 위에 있는 내용을 지키지 않고 평가했다? 그건 바로 위법한 평가예요. 그런데 요 아래는요, 법규성은 없어. 즉, 쉽게 얘기하면 법은 아니야. 따라서 이 아래 내용들을 어겼다라고 해서 또는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바로 위법한 평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아래 것들은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위배했다거나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잘못된 평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위법한 평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행정규칙의 내용들도 준수하면서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행정규칙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평가를 하려면 그렇게 행정규칙을 지키지 않고 다르게 평가하는 특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특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는 이러한 행정규칙 내용도 준수하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감정평가할 때에는 요 위에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은 반드시 무조건 머스트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밑에 행정규칙은 안 지킬 수도 물론 있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지킨다. 그리고 우리가 실무라는 시험 문제를 풀 때에도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당연히 이러한 행정규칙의 내용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밑에 것들은 행정규칙이라서 법규성이 있는 건 아니고 이것을 어겼다고 해서 바로 위법한 평가가 되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헛소리겠어요? 아니에요. 헛소리가 아니라 규범적이고 어떤 정립된 내용이 이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이런 행정규칙의 내용도 준수하면서 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시험 범위에도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실 때 실무 기준, 표준지, 선정 및 관리 지침, 조사 평가 기준 이런 내용들도 다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법적 근거라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어떠한 법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러한 관련 규정으로는 법규성이 있는 규정이 있고 법규성이 없는 규정이 있다. 자, 법규성이 있는 규정을 어기면 바로 위법한 평가가 되는 것인데, 법규성이 없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위법한 평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이것도 준수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전부 다 뭐다? 우리의 시험범위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하 강의 진행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진행할 때 몇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개별 물건 평가 원칙이에요. 다른 말로 개별 평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시장 가치 기준 평가라고 하고요. 다음에 세 번째, 현황 평가 기준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감정 평가는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평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개별 평가 원칙이에요. 물건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그 물건을 평가할 때는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 이에요. 다음에 세 번째, 현황 평가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모습 그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감정평가 원칙 세 가지 원칙은요,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 감칙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죠. 여기 감칙. 감칙은 법이에요? 네, 얘는 법규성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평가할 때 참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원칙을 어겼다? 그건 바로 뭐예요? 법규를 위배한 거니까 위법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은 감칙에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개별 물건 평가 원칙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개의 물건이 있었을 때는요,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우리가 맥도날드에 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갔더니 햄버거 메뉴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햄버거 메뉴가 참깨도 이렇게 뿌려주고요. 자, 햄버거 하나에 5,000원이래요. 자, 그리고 또 감자튀김 메뉴도 있었어요. 이렇게 쓸데없이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자, 감자튀김은 2,000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콜라도 한 잔 마십시다. 이렇게 콜라는 얘는 뭐 2,000원이래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의 메뉴예요? 맞아요. 요것도 하나의 메뉴인가요? 맞아요. 요것도 하나의 독립된 메뉴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햄버거만 주문할 수도 있고 감자만 주문할 수도 있고 콜라만 주문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그냥 개념 예시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얘를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요 햄버거는 5,000원짜리야 라고 평가하고 감자는 2,000원짜리야, 콜라도 2,000원짜리야 라고 평가하는 게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개별 평가예요. 또는 물건별 평가. 왜? 얘도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고 얘도 하나의 독립된 물건, 얘도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니까 각각 요건 얼마, 요건 얼마, 요건 얼마 이렇게 평가하는 게 바로 이게 개별 평가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평가하는 게 뭐다? 원칙이다 이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맥도날드에 갔더니 요걸 요렇게 묶었어. 요걸 요렇게 묶어갖고 세트 메뉴로 팔아요. 세트 메뉴로 파는데 이렇게 묶어서 세트 메뉴로 9,000원 이렇게 팔아요. 자, 물론 실제로는 할인이 들어가지만 일단 우리 할인은 무시하고 이렇게 묶어서 하나에 9,000원이라고 해요. 한 세트에 9,000원이라고 판다라고 한다면 원래는 개별적인 물건인데 이걸 묶어서 이렇게 세트로 팔아버리면 이 한 묶음이, 이 한 세트가 하나의 물건이 됩니까? 네, 이제는 이 한 세트가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문할 때 요거 세트 2세트 주세요. 3세트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요. 요거 자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요거 자체를, 이 묶음을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요거 묶어서 9,000원 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일괄평가라고 해요. 일괄평가. 자, 우리 그래서 개별 물건 평가 원칙은 사실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물건마다 평가하면 된다.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원칙보다 그 예외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아요. 개별평가에
평가 원칙에 예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일괄평가고요. 예외입니다. 개별평가의 예외로 첫 번째 일괄평가가 있고 두 번째 구분평가가 있고 세 번째 부분평가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예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예외, 일괄평가란 예외가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원래는 독립된 물건인데 개별적 물건인데 이 개별적 물건을 묶어서 일체로 거래하는 경우 이것들을 묶어서 일체로 거래하는 경우 여기 있죠? 일체로 거래되거나 이렇게 개별적인 물건을 묶어서 하나의 물건인 것처럼 거래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9,000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바로 이것이 일괄평가 개념이고 자,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부동산으로 돌아와 봅시다. 자, 일체로 거래가 되거나 또는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대요. 자,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는데 그 여러 개의 부동산이 일괄로 거래가 된대. 같이 거래가 된대요. 역시 그것도 뭐라고요? 일괄평가이고 자,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대. 자, 이런 경우도 역시 일괄에 평가할 수가 있대요. 대체 이게 어떠한 사례냐? 우리 이런 거예요. 자, 두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한 조각의 토지를 얘기하죠. 이렇게 두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이 위에 하나의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용하고 있었을 때 요 토지만 쏙 빼도 이 건물은 존립할 수가 있나요? 아니겠죠. 두 토지 위에 건물이 서 있으니까 이 중에서 한 토지를 쏙 뺀다라고 하면은 지상 건물은 더 이상 존립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쪽 토지를 쏙 뺀다고 역시 이 지상 건물은 존속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이랬을 때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토지와 이 토지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까? 네,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예요. 왜? 이 두 토지 중에 한 토지만 빼어도 지상 건물은 존속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이랬을 때 이 두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다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서로가 없으면 이러한 토지 이용이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이러한 상태를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그랬을 때 이러한 부동산을 만약에 매매해서 우리가 평가한다라고 한다면은 자, 우리 요거 어떻게 요 두 토지를 마치 하나의 토지인 것처럼 평가하시면 돼요. 사실은 두 개의 토지예요. 그죠? 사실은 요거 하나, 두 조각, 두 개의 토지인데 이거를 하나의 토지인 것처럼 평가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 이것을 일단지 평가라고 해요. 일단지.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일단지란 말은요. 원래는 여러 필지의 토지인데 그 여러 필지의 토지 간에 뭐가 인정된다?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된다. 이 토지들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그 토지들을 묶어서 하나의 토지인 것처럼 봐서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일단지로 평가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사거리가 있다라고 칠게요. 앞으로 강의할 때 사거리 많이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토지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얘가 A 토지, 얘가 B 토지예요. 그리고 여기 A 토지와 B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당연히 요 A 토지와 B 토지 간에는 여기 용도상 불가분 관계가 있으니까 이 두 토지를 마치 하나의 토지로 봐서 평가라 이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뭐라고요? 일단지 평가라고 했죠. 이 두 개의 토지를 일단지로 봐라 이 얘기예요. 얘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지로 봐라 요 얘기인데 자, 일단지로 보게 되면 어떻게 평가가 달라지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얘는요. 지금 요 A 토지는 도로에 몇 면이 접해 있죠? 자, 도로에 붙어 있는, 닿아 있는 면이 몇 개죠? 이쪽 면 하나, 이쪽 면 하나죠. 그죠? 우리 이것을 각지라고 해요. 각지. 도로에 이렇게 두 면이 접해 있는 것을 우리가 각지라고 합니다. 얘가 도로니까. 근데 여기 B 토지는요? 얘는 한 면이야, 한 면. 도로가 여기에만 이렇게 닿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얘를 상업지라고 했었을 때, 상업지의 경우에 이렇게 도로의 한 면만 접해 있는 매장이 전시성이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두 면이 접해 있는 게 전시성이 좋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A 토지가 비싸겠어요? B 토지가 비싸겠어요? 당연히 A 토지가 더 비싼 거예요. 도로에 더 많이 닿아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만약에
개별 평가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요 A 토지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면 형상이 만약에 여기가 주도로 합시다. 여기가 주도로, 여기가 보조도로라고 합시다. 얘가 부라고 하고 얘가 주라고 할게요. 이쪽 도로가 더 메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요 A 토지는 형상이 어때요? 세로로 길죠. 그죠? 우리 이것을 세로장방형이라고 해요. 세장형이라고 하는데 얘를 세로로 길다. 우리가 이렇게 정사각형을 정방형이라고 해요. 얘를 정방형이라고 하고 이렇게 가로로 긴 것을 가장형, 가로로 길다라고 해서 얘를 가장형이라고 하고 이렇게 세로로 긴 것을 우리가 세장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자, 주택지의 경우에는 정방형이 제일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건 조금 상황마다 달라요. 어떠한 곳이냐, 어떠한 용도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정방형이나 가장형이 제일 좋아요. 그죠? 왜냐하면 가장형은 만약에 이게 매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쇼윈도를 설치하면 매장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세로로 좁고 세로로 긴 매장보다는 가로로 긴 매장이 더 좋은 매장입니다. 그래서 토지도 가장형이 제일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혹시 주택지의 경우에는 꼭 이게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택지의 경우에는 정방형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세장형보다는 얘와 얘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죠? 얘하고 얘 사이에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얘가 제일 좋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얘는요. 세로로 길어. 세로로 길고 얘는 각지입니다. 그 얘는요. 요 B 토지는요. 역시 똑같이 세장형이야. 세장형이고 얘는 한 면이에요. 이걸 전제로 해서 요거 얼마, 요거 얼마 이렇게 각각 평가하겠죠? 그죠? 자, 만약에 얘를 2억이라고 하고 얘를 1억이라 합시다. 그냥 쉽게. 그런데 요 두 토지를 일괄 평가한다. 다른 말로 일단지로 봐서 평가한다 라고 하면요. 요거는 어떤 토지예요? 요거는요. 가장형 또는 정방형. 그죠? 가장형 또는 정방형인데 그냥 우리가 가장형이라고 합시다. 가장형이고 도로 조건은 어때요? 얘는요? 각지예요. 얘는 각지야. 이거 두 필지를 합쳐서 하나의 토지로 보기 때문에 이 빨간색 두 필지를 합친 이 빨간색 토지를 한 개의 토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형상이 가장형이 되고 도로 전면 조건은 각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얘가 2억, 얘가 2억. 얘가 1억이야. 그런데 이렇게 평가했더니 만약에 얘가 3억 5천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요거 합친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5천이 더 나오죠. 평가액이. 왜 그럴까요? 토지의 이러한 형상이라든가 도로 전면 조건이 더 좋아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로 인한 가치 증가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러한 경우에는 이 두 토지를 같이 이용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아니에요? 합리적이야. 자, 우리 경제학이나 감정평가학에서 합리적인 이용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이용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각자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 두 토지를 같이 이용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말은 그 두 토지를 같이 이용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토지를 개별 평가할 거냐 아니면 요거를 요 두 토지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해서 일단지 평가할 거냐에 따라서 평가액은 달라져요? 같아져요?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를 일단지로 볼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원칙은 뭐라고 했어요? 원칙은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원칙은요. A 토지 얼마, B 토지 얼마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고. 근데 이 원칙을 깨면서까지 우리가 예외적으로 일괄 평가할 수 있는데 일단지로 평가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용도상 불가분 관계가 인정되니 나는 얘를 일단지로 봐서 이렇게 평가하겠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일단지 평가의 핵심 포인트는 뭐겠어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또는 현업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법인에서 실제로 하는 업무를 우리가 현업이라고 할 거예요. 현업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바로 지상에 하나의 건물이 서 있느냐. 그게 바로 현업적으로 강력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필지 토지 위에 하나의 건물이 서 있으면 우리 그 밑에 깔려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는 우리가 일단지로 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주로 봐서 평가할 수 있다. 일단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거다. 따라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러한 내용이 논점화되어서 출제가 되었다면 그 문제의 가장 주된 출제 포인트가 뭐예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일단주로 보는 것이 맞냐 틀리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원칙은 뭐라고 했죠?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야. 요거 얼마, 요거 얼마. 그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가 되거나 자, 2개 이상 물건이 같이 거래가 되거나 자, 요거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토지가 있고 위에 건물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신림동 골목길 걸어가면요. 원룸 건물 되게 많죠. 독서실 되게 많아요. 그거 대부분 토지 건물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은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부동산이라고 하면요. 첫 번째, 토지 건물. 토지와 건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건인데 우리 이걸 그냥 일반 건축물이라고 해요. 우리 얘를 일반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구분 소유권, 구분 소유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 소유 건물이 모여 있는 건물을 우리가 집합 건물이라고 해요. 집합 건물. 그래서 부동산은요. 토지 건물과 구분 소유 건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토지 건물은요. 토지도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고 건물도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에요. 뒤에 가서 관련 공부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요. 토지가 독립된 물건이고 건물도 별개의 독립된 물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신림동에 원룸이 있다. 자,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서 원룸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물건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예요. 아시겠죠? 요건 물건이 두 개라고. 왜냐고요? 토지라는 물건 하나, 그리고 건물이라는 물건 하나라고 해서 이러한 원룸 건물은 토지 하나, 건물 하나 해서 두 개의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원룸 건물을 이렇게 거래할 때 토지만 따로 거래하거나 건물만 따로 거래하거나 그런 일은 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원룸 건물 거래할 때 그냥 당연히 이 원룸 건물 얼마예요? 라고 하면 뭐 20억이에요? 라고 하면은 그 20억은 당연히 그 안에 토지 가치와 건물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토지 건물 합쳐서 20억이라고 얘기한 거고 아,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20억에 살게요 해서 20억에 샀다 라고 하면 당연히 토지와 건물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그죠? 자, 샀더니 그러면 토지만 당신 거고 건물은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난 당연히 20억 원에 건물이 포함된 걸로 알았는데 당연한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건물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은 토지하고 건물을 포함해서 전체 얼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이 20억이다 라고 하면요. 20억에 거래한다 라고 하면은 이 안에는 토지 가치와 건물 가치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때는 토지라는 물건과 건물이라는 물건이 원래는 각각 물건인데 이 둘을 같이 세트로서 같이 거래하는 거예요. 같이 거래하니까 역시 이때는 역시 일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이때는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요거 합쳐서 얼마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괄평가 내용 말씀드렸고요. 잠깐 지울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요. 일괄평가의 사례라고 해서 몇 가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둘 이상의 획지 또는 둘 이상의 필지를 일단지로 평가할 필요가 있을 때, 자, 일단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대지와 그 대지 위에 있는 지상물을 일체로 거래할 때는 대지와 그 위에 있는 지상물들을 합쳐서 그냥 같이 전체 통으로 얼마라고 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자, 우리가 토지 위에 있는 지상물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 바로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은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일체로 거래할 때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형 공장,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평가를 하는 경우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물건들의 공통점이 뭐죠? 바로 구분 건물이라는 거예요. 구분 건물. 자, 구분 건물은요. 이런 건물입니다. 구분 건물은 우리가 아파트를 떠올리면요. 우리가 뭐 405호에 산다라고 하면은 아파트가 이렇게 있었을 때 405호가 여기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이 아파트 405호에 살 때 이 405호가 이렇게 풍선에 이렇게 달려 있어서 아파트가 둥둥 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밑에 토지를 깔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사실 405호가 얼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405호의 경제가치 안에는 이 건물에 대한 가치하고요. 이 건물에 대한 가치하고 이 405가 깔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한 일정 지분에 대한 권리가 있겠죠. 우리 그것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특별히 다른 말로 대지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한 채를 거래할 때는 사실 두 가지 경제가치의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토지에 대한 권리, 두 번째가 바로 건물에 대한 권리예요. 우리 얘를 특별히 대지권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이 아파트라는 하나의 물건 안에는 대지권이라는 부분과 건물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요 두 개를 그냥 묶어서 하나의 아파트,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을 해요. 우리 그래서 이 아파트가 이 한 호가 얼마나 라고 평가할 때에는 아파트 한 호가 얼마다 라고 할 때에는 이 안에 있는 건물 부분이 얼마고 대지권이 얼마고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둘을 묶어서 일괄로 그냥 얼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아파트 거래할 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자, 건물 부분은 얼마고 대지권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거래하지 않아요. 그냥 그 둘을 묶어서 얼마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그것을 일괄 평가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다세대, 연립주택, 그러니까 뭐 빌라죠. 아파트형 공장, 주거용 오피스텔 이러한 구분 건물들은 다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동산은요. 일반 건축물이 있고 구분 건물이 있는데 일반 건축물은 토지와 건물이 각각 개별적 물건으로 존재하는데 구분 건물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세트로. 그죠? 건물 부분과 대지권 부분이 결합해서 하나의 물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외에 또 뭐가 있냐면 임지와 임목. 자, 임목이 자라고 있는 토지를 임지라고 하는데 그 토지와 그 토지 지상에 있는 나무를 같이 합쳐서 일괄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일체로 거래하는 토지 건물의 복합부동산. 자, 복합부동산은요. 토지 위에 건물이 서 있는 부동산을 우리가 복합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런 것들을 일체로 거래할 때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그냥 전체 통으로 얼마로 평가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괄 평가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일괄로 평가된 금액을 다시 토지 얼마, 건물 얼마로 이렇게 배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쨌거나 일괄로 평가할 수 있고 일괄로 평가된 금액을 다시 각 구성 부분별로 배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 읽어주시고 다음에 자, 두 번째 보시면요. 구분평가 나와 있어요. 한 개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거예요. 자, 하나의 토지가 있는데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칠 수가 있습니다. 자, 용도 지역은요. 이 토지가 어떠한 이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계획인데 자, 만약에 이렇게 용도 지역이 그어졌는데 여기는 주거 지역이고 여기는 상업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주거 지역보다는 상업 지역이 더 땅값이 비싸요. 왜냐하면 주거 지역보다는 상업 지역 내 토지가 더 높은 용적률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업지가 더 비쌉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토지인데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에는 여기는 예를 들어서 평당 얼마, 평당 얼마, 여기는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별도의 단가를 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만약에 얘는 뭐 평당 1억.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제곱미터당 얘기했겠죠. 만약에 제곱미터당, 만약에 제곱당 얘는 뭐 3천이다. 제곱당 3천만 원, 얘는 제곱당 뭐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가치를 구분해서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물건이지만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가치가 구분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각각 평가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광평수 토지인데 자, 광평수 토지가 있는데 전면부와 후면부를 구분해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여기가 메인 도로고요. 여기가 주 도로고 뒤쪽에 이렇게 좁은 도로가 부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상업지로 이용이 되고 여기가 주거지로 이렇게 이용이 된다고 칠게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도로가 있어. 이러한 토지가 있어. 자, 이렇게 큰 토지가 하나 있어. 그럼 이 토지는요. 이 토지가 전부 다 상업지다 라고 보기에는 좀 규모가 너무 크죠. 그리고 전부 다 주거지다 라고 보기에는 또 너무 규모가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토지는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상업지로 보고 여기는 주거지로 보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그랬을 때는요, 하나의 토지일지라도 여기는 상업지로 평가하고 여기는 주거지로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자, 또는요, 이 위에 여기는 이렇게 상가가 서 있어요. 여기는 상가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주거, 여기는 주택이 지어져 있어. 그런 경우도 역시 그럼 이 앞부분은 상업지로 봐서 상가를 평가하고 이 뒷부분, 후면부는 주거지로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토지지만 둘 이상의 용도, 둘 이상의 이용으로 이용되고 있을 때는 각각의 가치를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다음에 자 용도지역 말씀드렸고요. 자 도시계획도로 저촉된 부분과 접한 부분의 가격 차인데 요거는 좀 뒤에 가서 설명드려야 돼요. 자 우리 1차에서 국계법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건데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기존 도로가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너무 좁아서 나라에서 도로를 넓힐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요. 지금 당장은 아닌데 나중에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도로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러한 계획을 공무원들이 마음속에만 이게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를 도로를 만들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한테 미리 계획을 알려야 돼. 지금 도로가 너무 좁죠? 그래서 저희 행정청이 나중에 언젠가 이렇게 도로를 여기까지 이렇게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라는 계획을 미리 발표하거든요. 어떻게 발표하냐면 지도 위에 선을 그어요. 지도에다가 선을 긋습니다. 우리 이것을 지형 도면 고시라고 해. 얘를 지형 도면 고시라고 하는데 자 지도 위에 이렇게 선을 그으면 누구 토지 위에 얼마만한 폭으로 이렇게 도로가 날 예정인지가 알려지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도로를 내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이 밝혀지면은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토지 소유자가 막 건물도 짓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도로가 될 토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건물도 새로 못 짓고 토지 이용에 제한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토지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토지가 있어. 여기는 내 토지지만 건물도 못 짓고 토지 이용을 못해 라고 한다면 이쪽 토지와 이쪽 토지는 가치가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된 부분이고 접한 부분이 있는데 얘를 저촉이라고 하고 얘를 접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은 하나의 토지일지라도 토지 단가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곱당 얼마, 여기는 제곱당 얼마 이렇게 하나의 토지일지라도 단가를 구분해서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평가의 사례로 얘기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자, 또 증축 건물의 평가인데 자 이렇게 기존 건물이 있어요. 자 기존 건물이 30년 지난 건물이에요. 아주 오래된 건물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위에 이렇게 한 층을 더 증축했어요. 요거는 신축으로 증축한 거잖아요. 새로 한 층을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요, 요 건물 부분과 요 밑에 있는 건물 부분은 단가가, 가격이 같겠습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얘는 오래됐고, 얘는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요거의 가치와 요거의 가치를 구분해서 평가하는 것도 역시 구분평가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렇고요. 다음에 빌딩의 임대료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건물이 있어. 자, 1층에 임대료가 높겠죠? 그냥 우리가 보통 상가 건물 떠올리면은 1층의 임대료를 100이라고 합시다. 100이라고 합시다. 그럼 2층은 얼마 할까요? 2층은 대략 한 50 정도라고 칩시다. 자, 2층은 50. 자, 3층은요. 한 40? 50 또는 40이겠죠. 한 45? 그 다음에 한 40?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 30 이렇게 해서 쭉쭉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지하 얼마일까? 지하는 뭐 한 4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각 층별로 분양가 또는 임대료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층별로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층별로 각각의 가치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평가 사례라 한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구분평가 사례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평가 할 거예요. 자, 부분평가는요. 하나의 물건인데 그중에 일부분만 평가하는 거예요. 일부분만. 자, 이 부분평가는요. 앞에서 공부했던 구분평가와는 달리 단가가 같아요. 이건 단가가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의 물건이 있는데 이 하나의 물건에서 이렇게 일부분만 평가한다고 했었을 때 아까 우리 구분평가는요. 만약에 구분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의 단가와 여기의 단가가 달랐잖아요. 그게 구분평가야. 단가가 다르니까, 가치가 다르니까 구분해서 평가한 거죠. 근데 부분평가는요. 단가가 같아요. 여기랑
여기랑 단가가 같습니다. 같은데 면적의 측면에서만 일부 면적만 평가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떠한 이 경우가 있느냐? 토지의 일부 편입 감가 요인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 토지 가격 적용해서 편입 부분의 가격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데 공공청사를 지을 건데 공공청사 부지가 이렇게 필요하대요. 이렇게 필요하대. 그래서 어떤 개인의 토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만 필요하대. 미안해. 여기만 필요해. 그런데 너 원래 이거 단가가 예를 들어서 100이었어요. 원래 단가가 100이었어요. 제곱당 100이었어. 그런데 내가 공공청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네 토지가 이렇게 해서 여기만 필요한데 근데 여기는 형상이 되게 나쁘잖아. 그죠? 여러분, 이 토지는 좋은 토지죠? 정방형이니까 좋은 토지인데 지금 이 토지는 부정형이야. 그죠? 부정형이고 그리고 면적이 작아서 이 토지만 갖고 독립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겠어요? 못 지어. 여러분 보세요. 어떤 토지가 있는데 독립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이용할 수 있는 토지와 면적과 형상이 극히 불량해서 독립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두 토지 중에 어떤 게 더 비싸고 싸겠습니까? 당연히 얘가 더 싼 거예요. 그죠? 얘는 독립적인 이용 가치가 매우 많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필요한 건 여긴데 여기는 형상이 엄청 안 좋네? 그러니까 얘는 한 50만 주면 되겠다, 야. 얘는 단가를 한 50만 주면 되겠어. 이렇게 보상하면 이 토지 주인은요. 머리띠를 두르고 화염병을 들고 정부 과천 천사로 뛰어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죠. 왜냐면 나는 그냥 100짜리 토지였는데 니네가 이렇게 잘라가면서 요거는 구리니까 50만 줄게 하면 열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수용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 이렇게 잘리는 이유가 뭐야? 네가 여기만 이렇게 잘라서 사가니까 형상이 불리해진 거지 원래 이 토지는 100짜리 토지야. 따라서 이때는 네가 여기만 필요할지라도 전체 단가 기준에서 사가야 돼. 만약에 얘의 면적이 30이다 라고 한다면 요 단가 곱하기 30 이렇게 해서 3천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 이 얘기죠. 그러면요. 자, 이 부분의 단가 100과 이 부분의 단가 100이 똑같은 단가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부 편입. 자, 그리고 잔여지의 매수. 자, 그런데 이건 뭐냐? 잔여지의 매수는 뭐냐? 이거는요. 자, 이렇게 해서 나라가 사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가고 나면 수용하고 나면 남은 토지를 우리가 잔여지라고 하는데 얘를 우리가 잔여지라고 해요. 이 잔여지의 형상이라든가 면적 같은 게 극히 불량해져서 만약에 이 토지도 종래 목적대로 이용하는 게 어렵다. 토지의 어떤 이용 가치가 매우 많이 떨어졌다라고 했었을 때 이 토지까지 그냥 사가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 야, 네가 이렇게 잘라서 사가니까 이 남은 토지 갖고 내가 뭔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것만 사가지 말고 그냥 요것까지 같이 사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뒤에 가서 배웁니다. 보상평가에서. 자, 우리 얘를 잔여지 수용이라고 하는데 자, 잔여지를 수용할 때 역시 여기서 사갔던 단가와 여기서 사갔던 단가가 같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해서 형상이 서로 안 좋아지는 거는 요 공익사업 때문인 거니까. 그죠? 자, 얘를 사갈 때에도 형상이 안 좋아지는 걸 반영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를 사갈 때도 근데 얘는 형상이 안 좋네? 이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나 형상이 안 좋아지는 건 고려하지 않고 원래 단가대로 사가는 게 맞겠죠. 그게 기본 원칙이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나 요 부분, 편입 부분이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부분이나 잔여지에 대한 부분이나 같은 단가로 평가되는 게 맞는 건데 우리 그것을 부분평가라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전체 물건 중에서 일부분, 전체 물건 중에서 일부분을 평가하는 거니까 우리 얘를 부분평가라 한다 이 얘기예요. 자, 다음에 자, 지상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만의 평가인데 사실 이거는 일본 기준에 나와 있는 부분평가인데 우리 실무 기준 해설서에 들어와 있는데 뭔 소린가 하면 이런 거예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 토지만을 평가하는 것을 부분평가라 한다라고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일본 기준상의 내용인데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토지 건물 있었을 때 전체가 아니라 토지만 평가하는 것을 부분평가라 한다.
오케이. 다음에 위치 확인이 안 되는 토지의 지분 평가인데, 자, 요거는 구분 소유적 공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릴 일이 있을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 매우 짧고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뭔 소린가 하니, 자, 세 사람이 어떤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위치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자, 위치가 특정된 경우가 있고,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자, 토지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사거리 있었을 때, 이러한 토지가 있는데, 자, 이 토지를 A, B, C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 토지의 가치는 300이다라고 할게요. 전체 가치는 300입니다. 자, 위치가 특정되지 않았어. 근데 지분 비율이 3분의 1씩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 이때는요, A, B, C의 지분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면 돼요? 전체 토지 가치 곱하기 지분 비율 3분의 1씩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전체 토지 가치 곱하기 각자의 지분 비율 3분의 1을 곱하면 각자 100의 지분 가치가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거예요. 위치 확인이 안 되는 토지의 지분 평가. 그래서 A, B, C 모두 같은 단가가 적용된 거예요. 같은 단가가. 이 전체 토지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단가에다가 곱하기 지분 면적만 똑같이 곱해준 거예요. 일부분 면적만 곱해준 거죠. 같은 단가가 적용된 겁니다. 근데 자, 위치가 특정된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이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해. 말이 약간 어려운데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해요. 공유는 공유야. 그런데 구분 소유의 공유야.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어. 위치를 특정해서 여기는 내 거, 여기는 네 거, 여기는 네 거 이렇게 위치를 특정해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는데 법적인 형태는 공유야. 우리 얘를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데 자, 이때는요. 마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요렇게 위치가 특정된 거예요. 여기가 A씨 거, 여기가 B씨 거, 여기가 C씨 거 이렇게 위치가 특정된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만 한 면이 비싸요? 각지가 비싸요? 각지가 비싸. 그럼 따라서 똑같이 면적 비율은 3분의 1씩이어도 누구 토지 위치가 제일 비싸요? A씨가 제일 비싸. 그러니까 A씨가 얘가 150이다라고 할게요. 자, 얘가 150이다. 그럼 남은 얘가 75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위치가 특정되면 그 위치마다의 가치를 구해야 돼. 이랬을 때는 단가가 똑같지가 않아요. 면적이 똑같은 면적이라고 해도 100 면적 똑같다고 해도 단가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평가하는 건 어떤 평가예요? 구분평가야. 이때는 구분평가한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부분평가. 여기다 쓸게요. 부분평가. 그래서 공유 지분 토지인 경우에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의 위치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치를 전제로 평가해야 되는데 그때는 구분평가가 돼요. 그런데 공유 지분 토지인데 위치가 특정되지 않았어. 그냥 우리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야. 그냥 우리 셋이 다 같이 이 토지를 3분의 1씩 갖고 있어. 라고 한다면 그때는 부분평가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같은 단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부분평가. 아시겠죠? 근데 이때는요. A씨가 여기야. B씨는 여기야. C씨는 여기야. 하나의 토지이지만 너 선 넘어오지 마. 이거예요. 그때는요. A씨의 지분 가치는 A씨의 위치만을 전제로 평가해야 돼요. B씨의 지분 가치는 B씨의 위치만을 전제로 평가해야 돼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구분평가. 그래서 자, 공유 지분 토지는 위치가 특정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구분평가와 부분평가로 구분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한 숫자에 의하면 구분평가하면 A, B, C가 150, 75, 75로 평가하는 거고 부분평가하면 똑같이 100 평가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차이점 이해하시겠죠? 자, 바로 이게 구분평가와 부분평가의 구별이라고 해서 이 내용이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1구부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개별평가의 원칙의 예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장가치 기준평가입니다. 자, 감정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로 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1번, 2번, 3번 예외가 있는데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구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감정평가 이론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제가요 실무와 이론을 모두 강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실무 강사님 따로, 이론 강사님 따로 각각 강의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무, 이론을 제가 같이 강의하잖아요. 그래서 강의의 중복을 최대한 피할 거예요. 아시겠죠? 강의의 중복을 최대한 피해서 이러한 내용들은 감정평가 이론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시장 가치가 무엇이고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러한 이론적인 내용들은 이론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읽어보시고요. 실무에선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실무에서는 시장 가치로 구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시장 가치란 이런 것이다. 요 개념 정의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론 답안지에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장 가치라고 해요. 요거 나중에 꼭 암기해 주시고요. 자, 시장 가치의 요건 첫 번째, 대상 물건의 시장성을 전제로 합니다. 자, 시장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물건을 전제로 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남대문에 시장 가치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왜? 남대문은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재화나 물건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시장 가치를 구하려면 그 물건이, 그 평가 대상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물건이어야지만 시장 가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체의 장기, 시장 가치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왜 그럴까요? 장기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장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평가 대상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물건이어야 해요. 자, 두 번째, 통상적인 시장을 전제합니다. 자, 우리 완전 경쟁 시장과 같은 이상적인 시장이 아니라 현실의 시장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하는 거지 뭔가 이상적이거나 어떤 완벽한 시장을 전제해서 거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시장을 전제로 해서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출품기간 합리성인데 출품기간은요, 그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서, 매매하기 위해서 시장에 내놓는 기간을 출품기간이라고 해요. 일본식 표현인데, 자, 요거를 이제 미국에서는요, 마케팅 기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출품기간이 너무 긴 것도 문제가 되고 너무 짧은 것도 문제가 돼요. 자, 너무 긴 것도 문제고 너무 짧은 것도 문제예요. 왜냐면요, 자, 볼게요. 너무 길다. 내놨는데 너무 안 팔려. 보통 아파트를 내놓으면은 한 3개월 내에 거래가 된다라고 칩시다. 자, 평균적인 출품 기간이 3개월이다. 그 말은 아파트를 내놓으면 보통 3개월 내에는 거래가 된다라고 한번 전제해 볼게요. 자,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안 팔려라고 하는 거는 내놓은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 비싸게 내놨으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출품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만약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물건은 고가로 거래되었을 확률이 높아요. 정상적인 가격에 비해서. 오케이? 다음에 두 번째, 내놓자마자 팔렸다 라고 하는 거는요, 너무 싸게 내놨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출품 기간이 너무 짧다, 뭐 한 달 만에 팔렸다 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싸게, 너무 저가에 출품되었다는 걸 의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하죠? 금매라고 해. 금매. 빨리 처분될 수 있는 가격을 금매라고 하는데, 이러한 금매의 가격은 시장 가치가 될 수 있다 없다? 못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만약에 3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정상적인 시장 가치가 3억인데 자, 2억 5천에 내놨어. 그랬더니 내놓자마자 팔렸어. 라고 한다면 요거는 금매 사례에 해당된다 이 얘기고, 요 2억 5천은 시장 가치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3억 원에 내놨더니 3개월 동안 이렇게 집보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3개월 정도에 거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 이게 적정한 시장 가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거래의 자연성. 자, 자연스럽게 자유의사에 의해서 거래를 해야지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막 조폭이 막 협박해서 너희가 안 팔면 죽어 막 이렇게 막 파는 거, 이런 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또 어떤 게 있냐면 국가에서 수용하는 거래가 있어. 국가에서 수용. 아까 말씀드렸죠? 토지를 수용하는 거. 그래서 국가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는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가 어려워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친인척 간의 거래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헐값에 팔거나 뭐 친척끼리 팔거나, 역시 이런 것도 역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당사자의 정통성인데, 자, 제주도가 뭐 핫하대 몇 년 전 얘기인데
최근엔 안 그런데 몇 년 전에 제주도에 뭐 카페 내고 펜션 내고 하는 게 엄청난 붐일 때가 있었어. 그래서 외지인이라고 하는데 자, 제주도에서는요, 외지인이라고도 하고 뭐 육지에서 온 사람, 뭐 육지 사람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외지인 또는 뭐 육지 사람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외지인은 제주도 사정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잘 몰라서 내지인들은 제주도 도민들은 현지인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를 평당 500에 거래해. 알기 때문에 그 토지를 평당 500에 거래하는데 서울서 온 사람이 있어. 돈은 많은데 잘 몰라. 그래갖고 잘 몰라갖고 평당 800불로. 싸네? 뭐 서울에 비하면 싸네? 뭐 서울은 토지가 보통 평당 3천인데 800? 되게 싸네? 해고 그냥 샀어. 이거는요, 잘 모르고 산 거야. 그죠? 우리 애를 당사자의 정통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해요. 보통은 외지인에 의한 거래를 정통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뭐 제주도에서 평가를 해본 적은 없지만 제주도에 있는 골프장을 보러 간 적은 있지만 평가 때문에 제주도에서 평가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옛날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제주도의 토지 가격은 두 가지의 가격이 있다. 내지인용 가격이 있고 외지인용 가격이 있다. 내지인들한테는 서로 다 알기 때문에 비싸게 못 파는데 외지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 비행기 타고 와서 하루나 이틀 땅 보고 사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비싸게 판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당사자 정통성 없으면 역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이 얘기고. 자, 최빈치인데 최빈치는 거래가 성립할 확률이 가장 높은 가격을 얘기해요. 자,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감정평가 이론 시간에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현황평가예요. 자, 현황 그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내가 물건을 출장 보러 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 물건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것을 현황이라고 하는데 그 현황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법조문 보시면요. 감칙 제6조에 나와 있죠.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이 있을 텐데 공법상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토지 이용 규제나 건축 규제를 얘기합니다. 그것들을 받고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괄호 안에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일단 여기서는 요거는 생략하고 현황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황대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이용 상황과 공법상 제한을 현 상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현황평가라고 한다라는 것이고 자, 그런데 현황과 다르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것을 조건부 평가라고 합니다. 현황과 다른 조건을 상정해서 그 조건대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조건부 평가라고 하는데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는 조건부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조건부 평가 역시 감정평가 이론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실무에서 주되게 다루는 주제가 아니고 주로 이론에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읽어보시고요. 자, 현황평가란 이런 것이다. 읽어보시고요. 자, 일정한 조건을 상정해서 그러한 조건이 실현된다면 이 물건이 얼마가 되겠느냐. 우리 이런 평가를 조건부 평가라고 합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소급평가가 있고 기함평가가 있는데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평가를 행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평가 시점이라고 하는데 평가 시점. 자,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한다고 칠게요. 평가는요, 항상 지금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런데 기준 시점, 우리 부동산의 가격을 며칠자 날짜의 가격을 구할 거냐? 요 얘기인데, 요 기준 시점이 원칙적으로는 평가 시점과 일치하거나 매우 근접한 게 원칙이에요. 만약에 저한테 어떤 평가가 최근에 의뢰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평가 의뢰받고 제가 출장 가서 조사하고 평가 보고서 쓰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이 평가하는 시점이 만약에 5월 5일이야. 어린이날. 5월 5일날 평가했어. 라고 한다면 이 기준 시점도, 이 평가의 기준 시점도 이 물건의 5월 5일자의 가격을 구하거나 또는 뭐 5월 3일, 5월 4일, 5월 6일 이런 날짜의 가치를 구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과 평가 시점은 원래 일치하거나 매우 근접한 게 원칙이다 이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과거 시점에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액을 구할 때도 있고 또는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할 때가 있는데 자, 어떤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가 3년 전에는 얼마짜리였어? 를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3년 전에는 얼마였는데 또는 5년 전에는 얼마였는데 를 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얘를 소급평가라고 합니다. 소급평가. 자, 반대로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3년 뒤에는 얼마가 될까를 구할 수도 있어. 우리 얘를요, 기한부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급평가와 기한부 평가의 경우에는 평가 시점과의 시간적 괴리가 매우 커요. 매우 큽니다. 소급평가는 과거 시점이고 기한부는 미래 시점인데 그래서 소급평가를 할 때는요, 과거 그 당시의 자료를 조사 분석해야 돼. 그리고 기한부 평가를 할 때는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예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급평가와 기한부 평가는 그러한 감정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할 수 있는데 우리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자, 그 시점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실무에서는 소급평가가 무엇인지 기한부가 무엇인지 이 개념만 아시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이론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텍스트 보시면요. 자, 소급평가란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소급평가하는 경우가 언제가 있냐면 자, 옆집이 내 토지를 침범했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옆집이 3년 전에 건물을 지었는데 알고 봤더니 내 토지를 일부 침범해서 건물을 지었어. 자, 토지가 이렇게 두 필지가 있는데 자, 옆 건물을 지으면서 이렇게 내 토지를 이렇게 침범했네. 그 옆집이 내 토지를 요만큼을 침범한 거예요. 언제부터? 3년 전부터. 자, 그러면요. 내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야, 너 왜 내 토지 침범해? 그러면 뭘 청구할 수 있냐면 물론 여러 가지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3년 동안 내 토지를 써왔잖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토지 임대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물론 뭐 지상 건물에 뭐 철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더 청구할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3년 동안 네가 내 토지를 점유한 사용료를 내라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 전 토지 가격, 2년 전 토지 가격, 1년 전 토지 가격을 구한 다음에 이때 땅값이 얼마였으니까 이때 사용료 얼마, 이때 땅값 얼마니까 이때 사용료 얼마, 이때 땅값 얼마니까 이때 사용료 얼마 이렇게 해서 3년치 사용료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토지 가격 기준에서 임대료를 구하는 게 아니라 3년 전에 그 당시에 땅값이 얼마인지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사용료율을 곱해서 임대료를 구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왜? 토지 가치가 매년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3년 전 땅값 얼마, 임대료 얼마. 3년 전 땅값 얼마? 그러니까 2년 전 땅값 얼마? 그래서 임대료 얼마? 그리고 1년 전 땅값 얼마? 그래서 임대료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연도별 토지 임대료를 구한 다음에 요걸 다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3년간의 토지 임대료가 나오겠죠? 우리 이런 식으로 소급평가를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랬을 때는 3년 전 이 땅값이 얼마였는지 2년 전 이 땅값 얼마였는지 이런 식으로 구해야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돼요. 자, 기한부 평가는요. 그런 거예요. 뭐 건물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 그랬을 때 건물이 한 달 뒤, 두 달 뒤에 완공이 되면 이 토지가 얼마가 될까? 우리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을 기한부 평가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감정평가 이론 시간에 공부를 더 하시게 될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업무 나와 있는데 요거는요. 시험과는 사실 별 관계는 없어요. 근데 교과서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감정평가사들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넣어놨습니다. 자, 첫 번째 국공유 재산이 있는데 국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산을 국공유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공유 재산의 매수, 처분, 대부 또는 사용료인데 대부 또는 사용료는요. 빌려주는 걸 얘기해요. 빌려주면은 거기에 대한 대부료나 사용료를 받는데 그러한 평가를 감정평가사가 수행한다. 그러한 얘기고요. 자,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담보평가합니다. 자, 법원의 경매라든가 소송평가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노 부부가 황혼 이혼을 하는데 이 부부가 평생 동안 건물 하나 같이 지었어. 그럼 나중에 이혼할 때 이 건물을 쪼개야 되니까 재산 분할을 해야 되니까 이 건물 얼마짜리인지 소송평가 맡긴다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옆집이 내 토지를 침범했었을 때 그 토지 임대료를 평가한다거나 그러한
이러한 목적으로 소송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또는요, 자, 토지 보상을 했는데 나 이 보상평가액이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면은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거든요. 나 이 보상금이 잘못 평가된 것 같아요. 이렇게 소송평가할 수가 있는데 그때 법원에서 선임된 감정인이 적정한 보상평가액을 소송 목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음에 자, 도시정비 관련 평가인데 우리 보통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죠.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감정평가사가 이러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뒤에 가서 공부를 자세하게 하시게 될 거예요. 다음에 기업이 갖고 있는 토지, 건물, 공장 이런 것들의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일반 거래 목적이나 세금 신고 목적에 평가할 수 있고 임대료 평가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밖에 이러한 내용들 평가할 수가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경매가 있고 공매가 있는데 자, 경매와 공매는 달라요. 경매는 내가 돈을 못 갚았을 때 내 재산을 환가 처분해서 이 빚을 갚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못 갚았을 때 채권자가 신청하는 게 경매인 거예요. 근데 공매는요. 주로 세금 체납이에요. 세금 체납.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을 못 냈을 때 국가가 강제로 그 납세자의 재산을 환가 처분해서 체납 세금을 받는 것이 바로 공매입니다. 그래서 경매는 법원이 하는 거고요. 공매는 캠코가 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합니다. 그래서 경매와 공매는 유사하지만 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것만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 1절 내용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